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브닝 투자쇼 월요일을 지켜주는 남자 주쌤 김도영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날씨가 많이 체감적으로 바람이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가을 남자의 계절이 오는 걸까요? 근데 시장은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철주야 우리가 시장에 올라가기를 바라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수급의 꼬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오늘 다시 한번 정확하게 월요일 시장을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한 9월 동시 만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또 다른 전략, 그리고 내 포트에는 어떤 종목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알찬 강의를 통해서 또다시 우리가 얻음을, 알매 즐거움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우리 포도TV의 간판이십니다. 바로 정쌤, 정태근 전문가와 그리고 손쌤, 우리 손대상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다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정쌤, 오늘 코스피 시장 어떻게 흘러갔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 자동차하고 운수창고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진짜 끔찍한 상상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만약에 이 자동차 섹터와 그리고 운수창고 섹터, 그러니까 즉 해운주, 운송주를 할 수 있겠죠? 이 섹터들이 없었다면은 상당히 고전을 했을 시장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항상 안 좋은 일 있을 때 안 좋은 일만 계속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난세 영웅이 탄생을 하듯이 왜 웃으세요? 난세 탄생을 하듯이 그러니까 구원투수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긍정적으로 좀 신호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일단은 만기일까지는 시장이 방향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70포인트 그리고 1930포인트 사이에서 일단 박스권 진행이 되게 되면서 외국인의 매도가 나온다든지 그리고 전기전자 IT 섹터 약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어떤 약세 요인이 있더라도 시장을 받친 요인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면서 일단은 방향성 없는 박스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코스피 시장 쪽에 대해서 만약 자동차 그리고 운수창고 거대한 물건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라면 아찔했을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우리 손쌤하고도 코스닥 얘기를 좀 해볼 것 같은데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든가 그렇죠. 또는 뭐 보안, 로봇 조금 테마들이 불긴 불었어요. 외국인들 매수해도 좀 괜찮았고요. 네, 전체적으로 뭐 난세의 영웅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제가 좀 영웅이 되고 싶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은 기관 쪽에서 6일 연속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371억 원을 매수를 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여전히 시장의 방향은 하방으로 좀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면면이 살펴보게 되면 코스닥 쪽에서 기관이 오늘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동반 매수한 종목들을 확인해 보게 되면 IT 하드웨어라든가 IT 부품 쪽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정보기기라든가 섬유의복 쪽도 역시 매수세가 몰리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매수세가 몰렸던 부분은 역시 IT 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IT 주의 경우는 그동안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었는데 하반기에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게 되면서 실적이 턴 어라운드 혹은 흑자 전환되는 게 기대감으로 좀 작용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강의를 하면서 IT주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강연회에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 강연회에서 언급해드렸던 종목들 좀 확인해 보시면 아마 이번 또 힘든 장, 난세의 영웅주가 또 탄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IT 부품주에 관심을 좀 갖자라는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이제 강연에 되게 호응도 좋았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네, 또 저를 또 따라다니시는 제가 포도TV의 얼굴이다 보니까.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러면요. 손쌤 딱 하나만, 아주 간략하게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가. 네, 왜냐면,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IT를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IT와 융합되어 있는 게 사실은 원격 진료예요. 원격 오늘 진로 오래간만에 테마성 아닌 테마가 좀 불어서 움직였거든요. 네. 중국 쪽 진출한다는 부분. 앞으로 향후 좀 들고 가도 될까요? 충분히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헬스케어나 뭐 바이오 헬스케어 쪽을 확인해 보게 되면 결국은 AI 쪽으로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삼성 쪽에서도 지금 뭐 헬스케어뿐만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함께 로봇 쪽을 좀 진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로봇 쪽에서 빠르게 클 수 있는 게 재난 로봇은 확실하게 한참 후다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로봇 시장이 빨리 커갔을 때 가장 먼저 대응할 수 있는 게 역시 IT, 수술용 의료 부분일 네네.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고령화에 대한 이슈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 쪽으로는 충분히 접근해 보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코스피에서는 자동차와 운수창고 쪽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원격 진료와 그다음에 로봇 두 개의 테마를 조금 향후 추이를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한마디로 좀 정리해봤는데요. 외국인들 원달러 환율 추이 때문에 일단 매도 압박이 있지만 진정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포트, 계좌 있는 종목군들의 알찬 상담을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번호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02-786-1022번과 1023번의 두 대의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 바로 전화를 주시고요. 휴대전화 문자 무료로 진행됩니다. 무료라는 거 013-3366-8288번으로 주시면 저희가 선정하여서 여러분들과 상담 서로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투자 길라비가 되어드리는 시간 알찬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도쌤의 방과후 수업 출발합니다. 자, 오늘은 이 정쌤이 강의를 하는 날입니다. 날마다 제 강의가 좀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을 알아야 그래도 큰 그림을 그리는 차원에서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미국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됐을 때 금융시장에 어떤 전망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강의를 짧지만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화면을 좀 같이 보실 건데요. 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우려되는 점이 지금은 가장 큰 이유가 하나죠. 딴 거 없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달러 캐리 트레이드, 이 자금에 대한 어떤 유출, 이 부분이 가장 현재 걱정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지만은 지금 현재 발생이 되고 있는 현상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실질적으로 달러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현재 유출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자금이 본국으로 현재 회수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자, 미국의 급체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어떤 금리 메리트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잘 보세요. 저축은행에서 예금이자 3%를 주고요. 그리고 시중은행, 뭐 KB은행이라든지 신한은행 같은 시중은행에서 이자를 3%를 줍니다. 그러면은 어디다 돈을 맡기겠습니까? 물론 저축은행을 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안전성 똑같은 이자의 안전성 측면을 보게 된다면은 시중은행 쪽으로 돈이 이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이 차원에서 이 글을 보시게 된다면은 이 달러 캐리 자금이 본국적으로 회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한 금리 메리트 부각에서 본국으로 자금이 회수가 되고요. 그리고 해외 채권 투자 요인에 대한 어떤 감소, 어떤 리스크적인 요인들을 봤을 때 감소할 수밖에 없고 본국적으로, 그러니까 달러 자산에 대한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서 신흥국이 투자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자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의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돈이 본국으로 회수가 됐냐? 그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2013년 6월 달에 테이퍼링 실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작년 실질적으로 FOMC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회의에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서 본국적으로 돈이 회수가 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8월 달부터 2015년 5월 달까지 해외 채권에 투자된 자금이 회수의 규모를 보게 되니까 2,246억 달러가 본국적으로 회수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 돈은 우리나라 하나로 치게 되면 250조 가량의 자금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환율 1,100원, 1,2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발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250조면은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절반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서 가장 무섭게 생각하는 부분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달러 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어떤 신흥국 시장에서 유출 그리고 본국으로 회수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걱정 요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정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다면은 이 달러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금융시장에 닿던 혼란 이런 부분들이 가장 그 걱정인데 과연 6월달, 7월달, 8월달은 아직 그 금융감독원에서 집계가 안 돼서 제가 보질 못했고요. 그래서 6월달, 7월달 자료를 좀 참고를 해보게 되면은 과연 달러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빠져나간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6월달과 7월달 주식시장 자금 동향을 현재 살펴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6월달, 7월달 같은 경우에 미국 자금이 4.8조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도리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디서 돈이 빠져나왔느냐? 영국에서 가장 많은 자금이 빠져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0.4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 자금보다는 유럽이라든지 아시아 중심의 자금이 상당히 많이 유출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달러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빠져나간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우리나라 금융시장, 주식시장에 6월달, 7월달은 적어도 반영이 안 됐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주식시장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또 채권시장입니다. 자, 채권시장 볼게요. 자, 6월달, 7월달 채권시장 볼게요. 실질적으로 6월달부터 우리나라 채권시장이 한 110조가량이 됩니다. 110조에서 한 105조 정도가량, 105조에서 한 110조가량이 되는데요. 여기서 처음으로 6월달부터 지금 현재 자금이 유출을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6천억 정도 자금이 유출이 돼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여기서 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미국계 달러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인가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6월달 보게 되면 프랑스가 7천억 정도 빠져나갔고요. 그리고 영국이 5천억 정도. 룩셈부르크 자금은 미국계 자금이라 보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그 규모가 다른 곳에 비해서 상당히 낮죠. 그리고 7월달 같은 경우에도 태국에서 1.3조 정도, 1조 3천억 정도 자금이 빠져나갔고요. 말레이시아에서 3천억 정도 자금이 빠져나갔고 실질적으로 7월달이 돼서야 6천억 정도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실질적으로 7월달에 채권시장에서 2.5조가량의 자금이 빠져나간 것에 비해서는 6천억 정도면 상당히 그래도 작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6월달, 7월달 금융시장 동향,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시장을 살펴보니까 어떠느냐. 실질적으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 달러 캐리 자금이 빠져나간 흔적이 거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향만 보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선진국 그 채권이나 이런 부분들 선진국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좋은 투자처로 아직까지 부각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6월달, 7월달 주식시장 그리고 채권시장 동향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을 한번 보게 된다면은 자, 7월달 같은 경우에 특히나 아시아 국가들이었던 자국 환율 방어 차원에서 우리나라 채권을 대거 매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에 반면에 6월달, 7월달 살펴보게 된다면은 스위스라든지 룩셈부르크 같은 룩셈부르크는 실질적으로 미국 자금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럽계 자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순유입이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시장을 선진국 대우를 충분히 현재 받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 최근에 시장이 좀 안 좋게 되면서 너무나 조금 우려감이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인데 너무 큰 걱정은 제가 볼 때는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아래 바로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처로서였던 매력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8.8조, 이거는 채권시장입니다. 그리고 룩셈부르크는 12.6조. 근데 보통 금융시장에서 미국과 룩셈부르크 자금 묶어서 미국 자금으로 봐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현재 30조가량, 지금 채권시장이 105조가량 되는데 30조가량의 미국 자금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달러 캐리 트레이드 회수의 어떤 피해를 전혀 보지 않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계 자금이 17조 원가량 현재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 자금들은 외국의 중앙은행 투자금이 현재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란지 국부펀드, 채권형 펀드 등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는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 방금 보여드리는 어떤 주식과 채권시장 동향이라든지 그리고 실제 어떤 자금이 빠져나간 것들 그리고 자금의 성격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향후에 금융시장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단기 투자성 외국인 자금 이탈은 제가 볼 때 불가피하다고 봐집니다. 전체 외국인의 자금이 한 10%가량 있는데 이 자금의 어떤 변동성 때문에 시장을 흔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자금이 빠져나오고 난 뒤에는 분명히 안정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외국인의 단기 자금 이탈에서 환율 상승은 좀 불가피합니다. 일시적인 어떤 주식시장에 또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변동성 요인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고 환차선의 우려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을 거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장기 투자처의 어떤 매력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향후 채권 그리고 주식시장의 유동성은 재유입이 될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적 경제 펀더멘탈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투자가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은 무관하고 글로벌 유동성 흐름이 리스크 요인으로 현재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 자금이 아니라 미국으로 비롯된 타 지역의 어떤 유동성 우려가 지금 현재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나라 신용 등급을 보여드릴게요. 피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AA- 안정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지수 같은 경우도 AA3 긍정적, 그리고 A+ 긍정적. 우리나라 시장을 이렇게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식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긴 그림을 봤을 때 외국계 신용 등급, 신용 평가에서 이렇게 좋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외국인의 시각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여기에 지금 현재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단기 변동성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제자리로 찾아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본다면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내용도 알아놓으신다면 시장을 대응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좀 바라고요. 여기까지 오늘 정쌤이었습니다. 네, 지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쌤의 강의를 들으니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정리할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된 충격은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조금만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한테 오히려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 라는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다시 보기를 통해서 알짜배기 내용은 있었으니까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부터는요, 포도쌤의 힐링타임 코너 본격적으로 하겠는데, 자, 포도TV의 얼굴마담이시라고요? 선쌤? 네. 그래요? 맞습니다. 얼굴마담답게 그러면 저희 시청자분하고 네. 상담 시작해 네, 보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또 어떤 걱정으로 전화 주셨나요? 제가 작년 가을에 네네. KB금융을 네. 41,900원에 샀는데 계속 그래 빠지고 의문스러운 것은 이 가격이 올라올지 아니면은 좀 더 추가로 해야 될지 그래 싶었어요. 그 제일 중요한 거는 내 가격에 올 수 있을지, 그쵸? 예, 그까지는 아니라도, 예.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좀 올란지, 아니면은, 물을 좀 더, 사가지고, 좀 더 사야 될지, 그래 싶었어요. 네, 그거는 제가 좀 자세하게 또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끊으시고요. TV 통해서 좀 확실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화로서는 안 되겠습니까? 네? 지금 안 되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바로 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예. 네. 지난 한 주 은행 관련주가 한 3% 정도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7% 정도 조정을 받은 거에 비해서 큰 폭으로 조정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가 나오면서 밀렸다라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금융 당국에서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동결을 할 것인가 상향
상승으로 또 방향을 잡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을 텐데 일단은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쪽에 베팅을 좀 하면서 그 은행주가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뭐 저 PBR이라든가 배당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이런 부분이 호재성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은 존재를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은행주의 흐름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일단은 업종 차원으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KB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LIG 손해보험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금융, 그러니까 은행과 보험 쪽은 좀 꽉 잡고 있었는데 뭐 LIG 투자증권이라든가 혹은 KB 투자증권 쪽이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LIG 손해보험을 좀 매각을 하게 되면서 KB 대우은행을 M&A 하려고 하는 시도가 좀 있을 것인데 그 이후의 흐름에 따라 전체 KB금융의 주가는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예상으로 은행주에 대한 배당이 3.3% 정도 배당 수익률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은행에 넣어두는 게 좋을지 KB금융 지주를 뭐 매수를 해놓는 게 좋을지는 좀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KB금융은 굉장히 좀 간단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KB금융은 그냥 단순히 박스권으로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41,000원대 매수를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41,000원대 매수했다라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박스권을 돌파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박스권 상단에 붙어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뚫지 못하면 밀린다라는 생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위에서 매수했다라는 부분을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지금 들고 가셔야 되는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 예상으로는 31,100원이 가장 좀 중요한 가격이다라고 봐요. 어떻게든 밀리게 되면 31,100원 부근에서 좀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33,000원 부근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박스로 간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만약에 비중이 얼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43,000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해갖고 안정적으로는 43,000원대까지 조금 나는 더 노려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44,000원대까지 박스권 매매하면 KB금융은 굉장히 쉬운 매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31,000원 이탈까지만 31,000원까지 안 올라오고 안 밀리고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33,000원 부근까지 뭐 일단은 이탈가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43,000원이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는 31,000원대까지 밀려서 33,000원을 돌파하는 시점에 확실히 좀 반등이 나온다. 박스권으로 이어진다라고 확인이 되게 되면 그때 매매하는 게 안정적이다라는 말씀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B금융 체질 개선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 수급적인 부분이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요 정쌤을 통해서요 저희가 또 시청자분과 함께 소통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됐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시죠? BGF 리테일. 아, BGF 리테일이요. 예. 예, 20만 원인데, 20%. 예, 예. 20만 원에 20만 원. 아, 20만 원에 20%. 아, 20%요? 예. 예. 제가 어떤 부분을 짚어드리면 될까요? 거기 기업 자체는 지금 현재 뭐, 좋거든요. 예, 예, 그쵸. 근데 주식이 너무 많이 내려와가지고, 예, 예. 난 이거 뭐 한 30만 원까지는 간다고 보고 20만 원 주고 샀는데, 예, 예. 그럼 잘 한번 봐주이소.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제가 필요한 부분,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짚어드리는 게 가장 좀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BGF 리테일, 뭐, GS 리테일 최근에 상당히 이 두 종목이 잘 갔습니다. 잘 갔고, 아실 겁니다. 왜 가는지 아실 거고, 1인 가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1인 가구 중심으로 해서 편의점 매출이 상승을 증가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 두 기업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항상 아이러니컬하게 저희 전문가도 조금 아이러니컬하게 문제점이 뭐냐면은 언제 고점이 될 것인가. 그게 상당히 저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서 BGF 리테일이 조금은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좀 같이 좀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자,
일단 요 회사 같은 경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4년부터 상장됐을부터 보게 되면 계속해서 우상향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3만 5천 원까지 올라갔어요. 어떻게 본다면은 편의점 매출에서 실적 성장세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부각이 되게 되면서 우상향했던 부분들인데 이 편의점 매출로 인한 어떤 실적 성장세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는 상당히 숙제입니다. 숙제예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종목이 지금 요 부분하고요. 6월 15일 부분하고 그리고 6월 30일 그리고 7월 8일 그리고 지금 현재 7월 30일까지 보시면은 어떤 라인에 지지를 받으면서 현재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선이냐면 21선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또 8월 18일에 보시면 이탈이 되고 난 이후에 다시 반등을 줘야 되는데 21선을 회복시키지 못하고 다시 현재 또 하락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올라갈 때 추세선이 21선이었는데 빠질 때 이제 추세선이 21선으로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실적 편의점 매출로 어떤 실적 성장세를 핑계로 한 주가 상승세가 지금 조금은 주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다시 한번 21선에 대한 저항을 받을 것인가. 또 그리고 한 가지 더 체크해 본다면은 지금 최근에 와서 기관의 수급이 조금은 안 좋아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지속적으로 매도가 현재 유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실적의 성장세가 지속이 되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21선 저항과 기관의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가 현재 관건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어쨌든 실적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박스권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7만 원을 누가 보더라도 이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쌍바닥, 17만 원 보면서 쌍바닥을 만들고 다시 한번 21선 돌파 여부를 일단 보십시오. 그래서 17만 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일단 유지를 하셔도 된다. 그리고 난 뒤 이후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반등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목표가를 저와 함께 설정해 보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가만 17만 원 일단 제시를 좀 하도록 할게요. 네, 최근에 지금 1인 가구 부분에 대한 소비 패턴이 좀 바뀌다 보니까 한마디로 이 편의점 매출이 증가되고 있는 부분이겠죠. BJF 리테일 17만 원의 손절가를 좀 반드시 지켜가면서 대응해보자라는 전략을 주셨으니까 반드시 지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번엔 또 손쌤과 함께요. 다른 시청자분과 소통을 좀 나눠볼게요, 손쌤. 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예, 인포피아요. 인포피아. 예. 일단은 제일 관심 있는 거, 궁금한 거. 이게, 이번에 체제주주가 조금 네. 문제가 있어갖고, 네, 그 사건도 좀 궁금하고요. 네네. 제가 또 워낙 또 좀 좀 비싸거든요. 얼마에 사시는데? 29,900원이거든요. 29,000원. 네. 네. 그래서 너무 이제 그 29,000원까지 갈라니 너무 힘이 들어서 물을 그렇죠. 좀 사가 싶은데, 추가 매수를 좀 하고 싶은데, 네. 하도 자꾸 자, 체제 그럼- 좀 바뀌는데 좀 그거 제가 해가지고. 그거 먼저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예, 예. 중장기로 끌고 가실 수 있으세요? 예, 이거 끌고 갈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설명까지 제가 다 해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요즘에 이슈가 좀 되고 있죠. 배 전 임원연 CEO였는데 물량을 H2H 파트너스한테 넘겼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뭐 횡령, 배임, 그다음에 사기, 명예훼손 이게 모두 이제 고소장에 들어가게 되면서 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인포피아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은 그런 게 없어도 떨어질만 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으로서 좀 나중에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결국은 실적이 어느 정도는 뒷받침하게 되면서 그런 악재가 있었으면 큰 폭으로 좀 떨어지고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실적도 안 좋은 상황에서 그런 이슈까지 나오는 모습이 아마 투자자분 여러분들을 조금 힘들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차트를 통해서 제일 간단하게 좀 봐드릴게요.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2015년 때까지 인포피아는 그냥 박스권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22,000원 부근이 된다라고 하면 어쨌든 박스권 상단 부근이기 때문에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먼저 염두를 해 두시고 매매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의 고점 부근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박스권 상단에 부딪히면은 뚫지 못하면 눌리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뚫지 못하고 지금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반등이 좀 나올 타이밍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28일 날 9,810원을 저점으로 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얘기를 해드렸던 목표가까지는 한 번 더 레벨업 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러면 물타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략의제가 단기로 세우게 되면은 11,300원을 이탈하면 일단은 빠져나와서 9,810원에서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좀 얘기를 해드리면 9,810원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버티겠습니다. 버티시면 돼요. 그리고 목표가는 21,800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물타기는 언제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좀 하시는데, 물타기는 최근에 고점으로 형성되었던 13,200원, 300원을 돌파를 해야지만 물타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점 참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제가 상담한 내용이 거의 박스권 매매를 KB금융이라든가 인포피아 둘 다 박스권으로 좀 보이는 종목들인데, 이런 걸 좀 못 보시는 것 같아 갖고요. 향후 제가 포도TV에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할 때 박스권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나중에 또 제가 공개 방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포도TV로 좀 들어오시면 박스권 완벽하게 파헤치는 그런 교육을 좀 진행해 볼 테니까, 일단은 인포피아도 박스권이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손쌤이 중장기로 가져가실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 것은요. 이 전체적으로 단가 자체가 워낙 고가의 매수가이다 보니까 이것을 매매 전략을 통해서 단가를 낮추고 매매 스킬을 통해서 이제 빠져나오는 전략을 좀 구사하고자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좀 잘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네. 그 청주대학교 또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주식 강의를. 그러다 네네. 보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좀 길게 끌고 가는 네. 그런 매매가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좀 수익을 많이 보는 그런 경향이 본인이 있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달인이다. 그렇죠. 우리 박스권 하면은 또 손대상이라고. 네. 네. 이거 뭐 완전히 무슨 네, 손쌤을 위한 손쌤에 의한 손쌤의 방송인 것 같습니다. 뭐 마담과 함께 또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여기까지 듣겠고요. 저희가 일단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과 상담을 여기까지만 맞출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포도TV를 통해서 또다시 같이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언제든지 공개 방송이 열려 있으니까 오셔서 같이 소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종목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불꽃 튀는 저희 포도쌤들의 불꽃 튀는 전략 게임이죠. 포도TV의 시크릿과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저희 포트폴리오 한번 보고 갈까요? 네, 포트폴리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포트입니다. 현재 롯데카피탈부터 해서 이노션까지 총 4종목이 들어와 있는데요. 최근에 대형주들 흐름은 양호했었지만 오늘 중소형주 쪽 관련된 덕성 같은 경우는 급락 쪽이 좀 나왔습니다. 최고 수익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저희 손쌤의 포트폴리오인데 3종목이 포트에 편입되어 있네요. 전체적으로 대형주는 좀 선방하는 모습인데 중소형주 역시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포트인 것 같습니다. 정쌤의 포트폴리오입니다. ETF 상품으로 2가지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코덱스 레버리지 시장을 전체적으로 샀고요. 그 다음에 원유 선물로 원유에 대한 선물 매매를 같이 주식과 함께 대응해 봤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제 포트를 먼저 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롯데케미칼은 박스권 상태의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롯데케미칼은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롯데케미칼이 우리가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박스권 트레이딩이 된다라는 거죠.
22만 원대 부근에서 25만 원대 부근에 대한 박스권 상태가 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럽니까? 한마디로 롯데케미칼의 가치보다는 유가의 민감도 부분으로 화학 업종을 동반해서 해석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 좀 드렸거든요. 하지만 앞에서의 변함 전혀 없습니다. 주가 자체가 위로 올랐었던 이유는 에틸렌 수지와 따라서 유가의 민감도가 아닌 자체 수급으로 움직였고 실적으로 움직였다는 관점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좀 보유해서 가져가 보는데요. 고점 트레이딩의 박스권 매매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아이고 나는 좀 지겨워요. 들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한 24만 원 아래에서 또 분할 매수를 하고 25만 원대 돌파되나 못 되나를 보면서 이익 실현하고 박스권 매매를 하다가 26만 원대를 뚫어가면 보유하고 더 홀딩해서 가져가 보자라는 전략을 좀 드리겠고요. 다음 종목은 SK텔레콤입니다. 사실 SK텔레콤 저하고 방송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다 보니까 소통하기가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 댓글 부분에 대해서 언급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9월달 자사주 매입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있지만 최근에 지금 보시면 단기 박스권 형태의 하단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다지고 나서 하중 바닥 이후에 지금 반등을 하지만 약했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추석이 지나고 영업 정지를 맞기 때문이겠죠. 자, 그 부분 너무 걱정하지 말자. 배당을 우리가 노려보는 전략까지 써본다라면 이 통신주에서 SK텔레콤만한 것은 없다라는 관점이니까요. 역시 당분간 보유 의견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주 오늘 아쉬웠습니다. 덕성인데요. 수급 한번 보고 가죠. 요거는 덕성 같은 경우는요. 왜 그러냐면 자 잠깐 볼게요. 기관계가 최근에 6거래를 연속해서의 매도, 7거래 연속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뭐냐면 금융투자창구나 투신 쪽에서의 매도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틀 연속 연기금 쪽에서 손절 로스컷이 발생됐습니다. 즉 빠져나가면서 손절을 치고 나가는 흔적들이 좀 있거든요. 하지만 기업의 가치는 훼손되지 않았지만 수급에 꼬인 부분에서 이제 급락 여파가 좀 나왔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덕성 같은 경우는 손절가를 좀 지켜주시면 더 대응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손절가 제가 9,100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9,100원을 종가상 손절가를 반드시 지켜주면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노션입니다. 사실은 숨어있는 내용이 있긴 한데요. 최근에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에 때리는 사실 이 공모 가격이 너무 강하게 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에 거래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공매도 세력들의 타겟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갭 부분으로 이제 이탈 부분을 좀 했던 부분인데요. 하지만 이노션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 줄줄이 지금 K5 신형 이후에 스포티지 신형 광고 엄청나게 나오는 거 보고 계시죠? 그 뒤에 좀 줄들이 있습니다. 아반떼가 좀 대기하고 있고요. 신형 에쿠스 부분까지 놓고 본다라면 광고 부분에서는 분명히 지금 저가 매수, 저는 고점에서 매수가 되었지만 여러분들은 저가 매수 타이밍을 가져가 보시는데요. 이노션 같은 경우도요. 현재 기준점에서 오늘 저점 부근인 53,600원 아래 부근에서 54,000원대 부근에서는 매수 타이밍으로 좀 전략을 세워보고 보유해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저는 오늘 네 종목만 고스란히 좀 보유해서 넘어가 보고 저희 손쌤 포트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또 락앤락을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부분이 이제 이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고 안정주로 써드렸는데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좀 움직이는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게 됐죠. 특히 코스닥에서 코스닥에서 기관이 한 1,000억 정도를 매도를 하다 보니까 기관에 의해서 움직이던 락앤락도 역시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더 들고 가라는 결론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차트 보시면 또 답 나올 건데요. 전체적으로 5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기관 쪽에서 샀다 팔았다 하면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난 금요일 역시 매도를 하게 되면서 좀 이탈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조정을 받았던 곳은 이전의 저항이 다시 한번 지지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뭐 들고 계신 분들은 홀딩해도 된다라는 말씀 해드리는 거고 새롭게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4,200원 이탈가만 꼭 잡으시면은 무리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단타 매매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한 16,200원 정도까지는 좀 끌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중장기는 그냥 묻어두시면 제가 예전에 얘기를 해드렸던 3만 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락앤락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원래는 한솔테크닉스와 한솔테크닉스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되고 삼성전기를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두 개를 좀 묶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락앤락을 먼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한솔테크닉스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큰 폭으로 조정받지는 않았다라는 거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누누이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삼성페이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삼성페이 수혜주로서 계속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실적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일단은 손실났던 분들이 좀 매도를 하게 되면서 차익 실현이 거의 다 좀 마무리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갤럭시 S2가 나왔습니다. 기어2가 나왔는데요. 그게 저는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삼성페이를 할 수 있는 게 스마트폰이 4개예요. 근데 거기에 스마트워치까지 포함이 되게 되면 삼성페이가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어2가 될 수밖에 없는 건 그동안 배터리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무선 충전에 대한 기술이 강화가 되게 되면서 이런 부분으로도 기어2에 대한 수혜주로서 실적주로서 한솔테크닉스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저항으로 존재를 했던 부근에서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 이 부분은 차트 보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23,000원에서 계속 저항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돌파하게 되면은 언급을 해드렸던 단기 목표가 25,500원대까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서 버티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삼성전기 마저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항 돌파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조정을 받았죠. 3분기, 4분기 실적 좋아집니다. 지금 갤럭시 노트 5라든가 엣지 플러스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어2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 삼성전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3분기부터 실적이 급격하게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삼성 스마트폰으로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그 이후 삼성페이라든가 스마트홈, IoT를 그걸로 통해서 돈을 벌어들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삼성전기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대기업에서 요즘에 하는 게 자동차 부품이죠. 삼성전기 역시 자동차 부품으로 빠르면 올해 4분기부터 매출 잡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역시 실적주로서의 이슈가 충분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엉덩이가 무거운 삼성전기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6% 정도 올라왔는데 이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고점이었던 8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종목도 얘기할까요? 네, 그러시죠. 네. 예, 포트로 한번 집어넣어 보시죠. 네. 요즘에 IT 부품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드렸죠. 그리고 보통 좀 큰 종목을 좀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좀 작은 종목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코리아 서킷이라는 종목인데 최근에 들어서 좀 흔들림이 좀 좋아요. 그리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 기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새로운 또 부품이 반도체 PKG 기판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품 믹스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해서 올해 사상 최대의 실적이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 외에 자회사가 인터플렉스인데, 인터플렉스도 그동안 좀 안 좋았죠.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인터플렉스 실적 굉장히 좀 많이 박살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내년부터는 또 흑자 전환이 되게 되면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올해 사상 최대, 내년에 또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주가 보겠습니다. 주가는 사상 최고의 실적인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고점이었던 23,218원까지 못 올라갔죠. 방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타이밍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제 예상으로는 15,000원대까지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으면 1,5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고,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기에서 지지를 받았던 저점이 8,560원이거든요. 8,560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지금부터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는 추세가 유지가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 이탈감만 꼭 지키신다라고 한다면
실적이 밀어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내년까지 또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코리아 서킷 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코리아 서킷에 대한 신규 편입 부분의 의견을 전달해 주셨고요. 자, 이제 정쌤,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왜 웃으십니까? 아니요. 네. 예, 이제 제 종목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그 포트를 시작하고 최근에 코덱스 레버리지하고 타이거 원선물 이렇게 ETF 상품을 계속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아까 전에 그 제가 강의 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분명히 우상향이 가능하다. 그리고 다시 자금 유입이 가능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확신이 아까 그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확신이 없었다면은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를 매수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추가 매수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타이거 원유 선물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감산이라든지 그 생산 축소 이런 부분도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유라는 것이 선물도 있지만 실질적인 어떤 수요를 봤을 때 최소한의 어떤 소비 이런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투기 포지션에서 유가 선물 좀 하락할 수 있겠지만 실질 수요는 또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더 이상 하락하기엔 제가 보기엔 무리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가가 상승할 때 뭐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도 투자하는 거 좋겠지만은 이렇게 원유 선물 같이 직접적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것도 제가 보기엔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20% 그리고 15% 비중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추가 매수 같은 경우 또 전략이 생기게 되면 다시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20% 15% 일단 유지를 하고 계십시오. 자, 제가 오랜만에 이제 종목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오늘 기대가 아까 됩니다. 서두에 그 말씀하셨듯이 인터넷에 이렇게 좀 부각이 됐던 종목인데 로지시스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무슨 회사냐면은 그 ATM기나 CD기 가게 되면은 그 카드 가지고 현금 자동 출납 기획에 들어가서 업무를 보다가 만약 고장났을 때 거기에 전화 있죠. 거기 전화하게 되면은 그 수리한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회사가 이 로지시스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검은 옷으로 검은 현금 네. 들고 되시는 분들이요? 네, 그 맞습니다. 유지보수 하시는 분들? 네. 그렇군요. 예, 그런 회사가 좀 상장이 되는지 않는데 이번에 처음 상장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관심이 가는데 일단은 핵심 포인트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인터넷 전문은행이 발생이 되게 되면 이후에 필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AS라든지 그리고 어떤 소통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센터라든지 그리고 무인점포, 뭐 ATM기, CD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의 어떤 수혜가 예상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최근 3일 동안 계속해서 급등의 흐름이 지금 변동성이 좀 확대가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혜가 지금 이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증권사라든지 은행 쪽에서 점포수를 현재 줄여나가고 있다는 부분들도 현재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가격 전략이겠죠.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네, 오늘 7,25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최근에 이날 9월 3일 날 상한가가 발생이 되고 난 이후에 다음날 조정을 받고 다시 거래량이 감소를 하게 되면서 다시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이 갭이 유지가 됐다는 부분만 보더라도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7,250원을 매수가 기준으로 하고요. 그리고 손절가 밴드 좀 넓게 잡았습니다. 6,050원 너무나 좀 낮긴 한데 일단 조금 가져가 보자는 의미에서 일단 그리고 종목 비중도 5%입니다. 종목 비중 리스크 관리 충분히 됐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래서 손절가는 6,050원 그리고 목표가는 8,550원에 두고 일단 다음 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쌤, 제가 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사실 이 로지시스는 사실은 네. 상장되고 나서 유지 보수하는 거지만 사실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유지 보수할 수 있는 많은 ATM기가 필요하잖아요. 그 상장돼 있는 기업이 한네트잖아요. 네. 사실 한네트를 매매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네.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똑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저는 짬뽕 말고 짜장면. 그래요? 이해되시나요? 저라면 네. 한네트를 네. 사실은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네트가 많은 ATM기가 네. 많아져야 성장을 할 테고 거기에서 이 로지시스는 그거를 관리보수,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거니까. 맞죠? 네,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점유율이 현재 10%입니다. 근데 계열사인 한네트를 통해서 이 ATM기의 점유율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대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조금은 계속 정체된 상황이긴 한데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높여가게 되면서 매출 부분을 봤을 때 20%가량 성장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네트 말고 저는 로지시스
일단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분들 로지시스를 선택하는 거는 짬뽕이 좋냐, 짜장면이 좋냐, AT&T에 대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손쌤과 정쌤 그리고 저 주쌤과 함께 여러분들 월요일 우리 이브닝 고수 시즌2를 마무리해보겠는데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저녁 팔다리 쭉 뻗고 주무셨다가요. 내일 또 시장에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